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긴급 SOS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요청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중국이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으며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한국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가 직접 한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뒤로하고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숨겨놓은 충격적인 함정이 있었다는 건데 과연 한국이 정말로 카자흐스탄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빅터 이바노프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온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알마티 공항은 정말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 무거운 가방을 검은색 차까지 나르고 있었고요. 운전사는 영어를 서툴게 하면서 너무 많이 웃고 있었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높은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속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의 컴퓨터 시스템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중국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 회사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싸구려 휴대폰이랑 자동차만 만드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죠. 러시아 사람들이랑 유럽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게 된 정부 건물은 정말 크고 차가웠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산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저에게 성능 좋은 컴퓨터를 주면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쓰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집에 돌아가는 거죠. 첫 주 동안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이메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고 웹사이트들도 살펴보고 있었죠. 중요한 파일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확인하고 있었고요. 일은 지루했지만 돈은 잘 받고 있었거든요. 좋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비싼 음식도 먹고 있었어요. 생활이 편안했죠. 하지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것저것 둘러보고 싶어지거든요.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싶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런 호기심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몇 개 파일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중국 회사 서버에 숨겨진 것 같은 폴더들이 있었거든요. 폴더 이름들이 이상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름들이었죠.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최고의 해킹 실력을 사용해서 이 비밀 파일들을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한 걸 보는 순간 커피컵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에 쏟아지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이 프로젝트 디지털 드래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업 계획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읽어보면서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자세한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 5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카자흐스탄이 모든 기술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꾸는 거였어요. 네 번째 단계는 카자흐스탄 역사책을 다시 쓰는 거였죠.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서웠어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중국 연방이라는 것에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그 문서들을 3번이나 읽어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식민지화였거든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현대화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을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을 인쇄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종이들을 서류 가방 안에 숨기고 있었죠. 영화 속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짐을 싸서 집에 돌아가야 할까? 제 나라 러시아를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독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그 파일들을 본 척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이 일을 잊어버릴 수도 없었고요. 카자흐스탄이 제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빅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편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빅터가 충격적인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빅터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발견한 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프로젝트 디지털 드래곤에 대한 비밀 파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었어요. 마치 잊어버리는 나쁜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처럼 말이에요. 빅터는 자기 기분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읽은 걸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 그 문서들은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른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하고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냥 내일만 끝내고 러시아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하던 컴퓨터 보안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메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화벽을 살펴보고 있었죠. 하지만 몇 분마다 마음이 그 숨겨진 파일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을 장악하려는 5단계 계획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거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컴퓨터 코드를 통해서 천천히 도둑맞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끔찍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디지털 사슬과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한 꿈이었죠. 중국 회사의 비밀 계획을 생각하면서 밤에 여러 번 깨고 있었어요. 정확히 새벽 6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소리가 너무 크고 갑작스러워서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에너지부 장관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잠에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장관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밤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전력망이 모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꺼져 있었고 병원 컴퓨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은행 시스템도 다운되어 있었고요. 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멈춰버린 거였어요. 최대한 빨리 옷을 입고 정부 건물로 달려갔어요. 복도에는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부 관리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인 모습은 처음 보고 있었거든요. 긴급회의실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교통부 장관은 잠을 못 잔 것 같아 보였고요. 국방부 장관은 몇 초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사람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딜라라 아빌로바였어요. 긴 검은 머리와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것 같은 진지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탓하고 있는 동안 딜라라는 노트북으로 차분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1시간 동안 혼란스러운 토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딜라라가 마침내 일어났어요. 자기 노트북을 회의실 큰 화면에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딜라라는 제가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해 놓았거든요. 3년 동안 도둑맞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의료 기록, 은행 계좌 세부 사항들, 심지어 정부 관리들 사이의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모든 게 비밀리에 복사되어서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멈춰버린 컴퓨터 코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중국이 원할 때마다 켤 수 있는 숨겨진 스위치 같은 거였어요. 카자흐스탄을 전구처럼 켜고 끌 수 있었던 거죠. 딜라라는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 회사가 어떻게 카자흐스탄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비밀 뒷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정전은 사고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을 보여주는 시연이었던 거죠. 딜라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걸어나갈 수 있는 외국인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그 파일들 때문에 나라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딜라라의 차분하고 단호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일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미 증거를 봤다는 거였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 문서들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떠나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걸 멈췄어요. 대신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빅터의 마음이 바뀌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딜라라라는 강력한 동료를 만났거든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계획에 맞서 싸우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더욱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빅터와 딜라라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카자흐스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긴급회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부 장관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을 볼 수 없었고 은행에서는 어떤 거래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수도의 신호등마저 완전히 꺼져 있었거든요. 빅터는 조용히 앉아서 이 권력자들이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시스템을 고쳐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회사의 협조 없이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암흑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모든 걸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왔거든요. 빠르게 노트북을 설치하면서 엔테치의 회장 류에이가 직접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큰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의 중국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높은 창문들이 보이는 멋진 사무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류에이는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엔테치가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인프라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투자는 우정과 협력 정신으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UAE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제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말을 했거든요. 테치가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디지털 실크로드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 문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모든 시스템이 즉시 복구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협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UAE의 비서가 두꺼운 문서를 카메라에 들어 보이고 있었거든요. 표지는 공식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첫 몇 문단을 보여줬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협정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50년 동안 모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엔테치에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는 전력망, 통신망, 은행, 시스템, 정부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학교 컴퓨터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엔테치는 나라 안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감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어떤 시스템이든 차단할 수 있었고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디지털 항복이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 보였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아예 희망을 포기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전 국방정보청장 무라트 술레이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해온 나이 든 분이었거든요. 협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대, 기술 없이는 카자흐스탄이 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였죠. 병원이나 학교, 기업을 연필과 종이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다른 관리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50년은 긴 시간이지만 적어도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 조건을 다시 협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나라가 일어나서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업 협상이 아니라 디지털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협정에 서명하면 절대로 독립을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엔테치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의 논쟁이 더 크고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관리들의 절반은 즉시 협정에 서명하자고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해결책을 찾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빅터는 이 토론을 들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 러시아를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통제하려고 할 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른 것도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 말이에요. 항상 한국 기술이 러시아나 유럽 기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들을 독창적인 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모방업체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지 말지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편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시스템들을 구축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전한 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기술을 통해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빅터는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말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노예가 되는 것과 디지털 암흑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선택이 있다고 하면서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미친 소리라도 한 것처럼 빅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싸움에서 편을 선택한 거였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빅터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과연 카자흐스탄이 빅터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 한국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빅터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지 이틀 후 드디어 한국에서 구원의 손길이 도착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지 이틀 후 공항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정말 긴장되고 부끄러웠거든요. 평생 동안 한국 기술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구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온 비행기가 정확히 오후 3시에 착륙했어요. 큰 공항 창문을 통해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비싼 정장을 입고 멋진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업가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5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옷을 입고 노트북 가방과 작은 여행 가방만 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팀 리더는 박상진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짧은 머리에 차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녹색 재킷과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은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많이 웃지는 않았지만 눈을 보면 주변의 모든 걸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김유리라는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컴퓨터 장비가 들어있는 것 같은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눈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보안 위협을 찾기 위해 스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이었거든요. 나머지 팀원들은 정보 관리라기보다는 대학생들 같아 보였어요. 젊고 활기차면서 앞으로 닥칠 도전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되고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케이블과 작은 전자기기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이 우리 시설을 둘러보거나 우리 문제에 대한 긴 브리핑을 요청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상진은 바로 우리 메인 컴퓨터 센터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손상된 시스템을 즉시 보고 싶어 했거든요. 2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중국 회사가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말해줬거든요. 모든 게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엔테치가 우리가 재건하려는 어떤 것이든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박상진은 정중하게 듣고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메인 서버실로 곧장 걸어갔거든요. 우리 장비를 10분 정도 살펴본 다음 팀원들에게 돌아서서 조용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시스템과 직접 싸우려고 하는 대신 한국 팀은 기존 인프라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걸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병렬 배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의 백업 버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김유리는 방 구석에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보였거든요. 여러 개의 화면에서 디지털 폭포처럼 데이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엔테치가 우리 시스템을 엿보거나 우리 진전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를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팀원들은 2명씩 짝을 이뤄서 일하고 있었어요. 각각 카자흐스탄 인프라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전력망 전문가 2명, 은행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2명, 병원과 응급,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 쌍,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는 큰 기술 프로젝트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몇 시간 만에 나라 전체의 디지털 백본을 재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고요. 둘째 날, 엔테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눈치챘어요. UA의 사람들이 우리 새 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인터넷 트래픽으로 우리 서버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네트워크에 해킹해서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시도했고요. 하지만 김유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엔테치가 공격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의 무기를 그들에게 되돌려보내고 있었거든요. 가짜 트래픽으로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 그 트래픽을 그들 서버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려고 할 때는 그들의 침입 프로그램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김유리가 우리 시스템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마치 체스 고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테치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수를 예측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 개의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고 있었고 동시에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눈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박상진은 중앙관제소에서 모든 걸 조율하고 있었어요. 방의 모든 벽에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빨간 선은 중국이 통제하는 기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고 파란 선은 새로운 한국이 구축한 인프라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녹색 불빛은 우리 통제로 성공적으로 넘어온 시스템들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각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들어올 때마다 점점 더 희망이 생기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 네트워크가 먼저 복구되었고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 그리고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성공할 때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싸구려 모방품을 만드는 모방 엔지니어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들이었거든요. 중국 회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시스템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 스스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독립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만의 안전한 네트워크, 우리만의 제어 시스템, 우리만의 데이터 저장소를 갖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우리만의 기술을 소유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있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팀워크와 우정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였거든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우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거였어요. 마침내 딜라라가 진정한 파트너십과 협력에 대해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한국팀의 놀라운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카자흐스탄을 구해낸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엔테치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잖아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 펼쳐집니다. 과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거대한 반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 놀라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빅터와 한국 팀이 어떻게 최종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빅터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전투는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박상진 팀이 우리 독립적인 인프라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벽 차트에는 이제 녹색 불빛들이 대부분을 덮고 있었거든요. 완전한 디지털 자유에 너무 가까워져서 거의 맛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UA가 우리 화면에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친근한 할아버지,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환하고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 뒤로 다른 엔테치 임원들이 중국어로 크게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UA는 우리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국제 송금을 동결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엔테치가 우리와 외부 세계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만들면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위협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딜라라는 자기 워크스테이션에서 차분하게 앉아 우리 보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김유리는 이미 체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자신감으로 UA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박상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중국 임원의 화내기가 끝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UA가 드디어 말을 멈췄을 때 박상진이 메인 제어판으로 걸어갔어요.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우리 화면에 놀라운 게 나타났거든요.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력망, 병원, 은행, 학교, 정부 사무실, 모든 게 우리만의 안전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UA가 자기의 킬 스위치와 백도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의 숨겨진 제어 코드들이 이제 쓸모없어진 거였어요. 우리가 그가 건드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거든요. UA의 얼굴이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3년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줄을 당기는 꼭두각시 조종사처럼 카자흐스탄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줄들이 영원히 끊어진 거였어요. 가장 좋았던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상진이 우리 시스템을 수십 개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했거든요. 우리 데이터가 이제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들에 의해 보호받게 된 거였어요. 엔테치가 어떻게든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 정보는 도쿄에서 런던, 뉴욕까지 서버들에서 안전할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연단 뒤에 서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전자 눈처럼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프로젝트 디지털 드래곤에 대해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비밀 문서들, 숨겨진 백도어들, 도둑맞은 개인 데이터들, 모든 것이 큰 화면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엔테치가 어떻게 카자흐스탄을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고 계획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걸 도와줬는지도 이야기했어요. 박상진 팀의 놀라운 실력과 관대함을 설명했거든요. 한국 기술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기자들에게 제 편견과 추정들에 대해 말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했어요. 이런 말들을 큰 소리로 하는 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몇 시간 안에 우리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시스템 안에 중국 기술 회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엔이 모든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시민화에 맞선 성공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이거나 기술적인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거든요. 3주 후 호텔 방 발코니에 서서 알마티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전구, 모든 컴퓨터, 화면, 모든 디지털 사인이 이제 카자흐스탄에 속한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도시는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컨설팅 계약이 끝났고 일상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달 전에 여기 도착했던 그 사람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돕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협력이 경쟁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 편견들이 저를 더 작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제 기술을 다르게 사용하겠다고요. 그냥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독립을 지키도록 돕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겠다고 했어요. 한국 팀의 명함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업무상 연락처가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어떤 건지 가르쳐준 친구들이었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갈 비행기는 승객과 그의 짐만 싣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정과 협력, 그리고 통제가 아닌 자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싣고 가는 거였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여행은 끝나고 있었지만 제 진짜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죠? 빅터는 단순한 컨설턴트로 카자흐스탄에 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진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지 보여준 이야기예요. 만약 빅터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디지털 식민지로 남아있었을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진정한 협력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기를 바라요.